샬롬. 이토록 평범한 미래,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1999년에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생각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는 유체 이탈, 도플갱어, 예지몽, 인체 자연 발화, 공중 부양 등등 불가사의한 능력이나 현상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 정기 구독하던 어린이 잡지에 매달 그런 기사가 한 꼭지는 실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도 역술이나 점, 단학 따위가 판을 치고 있었다. 한강 다리가 무너지거나 IMF 사태로 대량 실직이 일어나는 등 예측 불허의 현실 속에서 다들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 때라 그런 비과학적인 말들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했던 모양이다. 사람들이 그런 말들에만 솔깃해서였겠지만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애언들은 죄다 비관적이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애언이었다.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의 대표적인 애언시는 그 해가 다가오면서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애언이 빗나가면서 노스트라다무스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러다가 2012년 춤추는 말의 숫자에 달린 원이 9개가 되는 때 고요한 아침으로부터 종말이 올 것이라는 그의 애언시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 애언을 싸이의 강남스타일 유튜브 조회수가 10억 회가 넘어가면 지구 종말이 온다는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이었는데 애언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연령 비연령의 사후 추정이라는 걸 이보다 잘 보여주는 예는 없을 것이다. 말춤이라서 말세인가? 말장난을 하려는 게 아니다. 소설가로서 나는 애언의 내용보다는 그 형식이 언어여야만 한다는 게 더 흥미롭다. 어떤 애언가가 환상 속에서 미래의 뭔가를 봤다고 해도 그는 그것을 자신의 지식 수준에 맞춰 언어로 표현해야만 한다. 실제로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모를까 그걸 언어로 변화한 이상 그 진위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 게다가 번역까지 된다면 왜곡은 피할 길이 없다. 결국 애언은 그 형식 때문에 빗나갈 가능성이 많은 셈이다. 그런 점에서 잠자는 애언과 에드거 게이시는 독특하다. 그는 애언할 때면 마치 잠든 것처럼 누운 채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 마음의 눈앞에 펼쳐진 책을 그대로 읽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애언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는 지각 변동에 대한 애언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서 지진으로 미국 서부 해안과 인도 열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애언은 굳이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지 않고 지질학 책만 읽어도 알 수 있다. 그와 우리 사이에는 남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책이 읽느냐 아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애언이 언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유명한 애언가로는 권태훈이 있다. 단학의 스승이었던 그는 1999년 남북한이 통일되면서 백인 중심의 서구 문명이 끝나고 한국, 인도, 중국 등 소위 황인종이 이끄는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른바 황백 전환기에 대한 애언이었다. 애언의 형식이 언어이므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에 대한 애언이 이처럼 달라진다. 그래서 백인 애언가에게는 지구 종말의 해로 여겨졌던 1999년이 한국의 애언가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애언가들이 저마다의 성장 배경과 지적 능력에 따라 1999년을 해석했듯이 우리도 각자만의 1999년을 경험했다. 내게도 1999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그의 여름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길에 들른 교도문고에서 나는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늘 가던 종교 코너에서 명상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제목이 붙은 책들을 들춰보는데 누군가 넣어둔 책갈피처럼 뭔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펼쳐보니 웰컴 투 서울 센터라는 제목과 함께 신과 채널링하는 줄리어가 7월 서울을 방문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신이 직접 대답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라고 인쇄돼 있었다. 그때의 일을 이처럼 또렷하게 기억하는 까닭은 그의 여름부터 시작된 한 여학생과의 인연 때문이었다. 한 학기 내내 짝사랑하던 그녀에게 마침내 내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고백을 받아들이는 대신 뜻밖의 제안을 내놓았다. 그때가 2학년 1학기 종강 파티가 끝난 밤이었고 그 쪽지를 본 게 그 다음 주였다. 나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여학생, 그러니까 지민을 만나 교보문고에서 나왔다. 시간이 흘러 먼 훗날이 되면 시랜드 화재 사고의 영화 매트릭스와 신이 내놓은 몇 가지 대답과 기나긴 사랑의 시작으로 기억될 여름이 될 테지만 그때는 여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여름이었다. 외삼촌이 근무하던 출판사는 세종문화회관 뒤쪽 골목에 있었다. 오래전 유명 입시학원이 있던 건물이라고 들었다. 그것 말고는 달리 기억할 만한 게 없는 평범한 건물의 평범한 사무실이었다. 예폭시로 마감한 복도를 지나 출판사 간판이 달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편에 외삼촌이 일하는 작은 방이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양팔에 토시를 끼고 원고를 교정하는 외삼촌의 모습은 한쪽 눈에 루페를 끼고 실개를 고치는 장인처럼 보였다. 우리는 외삼촌이 권하는 대로 책상 앞 탁자에 앉았다. 요새 학교는 어떠니? 노란색 플라스틱 쟁반에서 믹스커피 같은 잔을 내려놓으며 외삼촌이 말했다. 옆에 앉은 지민과 내가 무슨 사이인지 궁금하지만 잡는 눈치였다. 지난 금요일에 종강했어요. 벌써 종강할 때인가? 시간 참 잘 가는구나. 여름방학 계획은 세웠어? 글쎄요.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거 말고 별다른 계획은 없어요. 같은 과 동계생이라고 했나요? 이름이 지민 씨는 무슨 계획이 있나요? 나는 그녀가 조카분은 저랑 따로 할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할까봐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다행히 지민은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 대답을 했다. 둘이 있을 때와 달리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게 지민의 성격이었다. 대학생의 여름방학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인데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보낸다면 금상첨화겠지. 참 보기가. 외삼촌이 뭔가 더 말하려는 걸 내가 얼른 막았다. 알든 모르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건 나의 성격이었다. 이 친구가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외삼촌은 아실 것 같아 제가 데리고 왔어요. 궁금한 게 뭔가요? 외삼촌은 커피를 마셨다. 나도 커피를 마셨다. 그 맛은 어제 마신 것처럼 입안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커피를 입에 머금고 나는 지민에게 고개짓을 했다. 얘가 그러던데 선생님은 해방 뒤에 출간된 책은 다 읽지는 못했어도 한 번씩 만져보기는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찾는 책도 만져보셨나 싶어서요. 지민이 말했다. 제목이 뭐예요? 재와 먼지라고 하고요. 작가 이름은 지영현이에요. 외삼촌은 티스푼으로 커피를 저었다. 이미 충분히 섞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건 옆에서 보면 두꺼운 알이 하얗게 보이는 안경을 쓴 외삼촌이 아직은 40대였던 외삼촌이 평생
책만 읽는 가난뱅이 책벌레 외삼촌이 꼼꼼한 교열자로 유명했으나 인터넷과 검색기가 교열을 대체하면서 20세기와 함께 쓸모가 사라진 외삼촌의 자기 머릿속을 뒤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1974년인가 75년에 제1회 여성현대 장편소설 현상 공모에 당선된 작품 맞죠? 맞을 거예요. 공모전에 뽑혀서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소설이 맞겠네. 그 소설이 왜 궁금한가요? 이 친구 엄마가 쓴 소설이래요. 그런데 집에 책이 한 권도 없는 데다 도서관에서도 구할 수 없어서 읽어보지 못했다네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외삼촌은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도 할 거야. 그 책은 출간되자마자 판매 금지를 당하면서 서점에서 사라졌거든.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왜 판매 금지를 당한 거죠? 지문이 물었다. 그 소설의 기본적인 발상이 1972년 10월이 시작의 끝이라는 것이었거든요.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학생도 배웠겠지요. 박정희가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유신헌법을 만든 일 말이에요. 그때 대학교가 모두 휴교에 들어갔는데 그런 경험들이 자연스레 소설에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출판 문화에 관심이 많아 판금된 책이라면 정금을 줘서라도 구해 읽었어요. 그 책도 출판사에 문의해서 손에 넣었죠. 첫 문장이 아직도 기억나요. 1972년 10월을 우리는 시작의 끝이라고 불렀다. 그 말에 검열관의 비유에 거슬렸을 수도 있어요. 그 한 문장으로 판매 금지가 결정돼서 있단 말인가요? 군부가 판매 금지를 시킬 때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그게 독재 정권이 하는 일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해요. 정권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그렇게 독재 정권하에 사람들은 스스로 내적 검열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탓에 판매 금지된 책을 구해 읽어보면 가끔 어리둥절할 때가 있어요. 재와 먼지가 대표적인 경우죠. 지민 씨라고 했나요? 지민 씨 엄마는 시대를 앞서 가신 분이에요. 요즘으로 치자면 재와 먼지는 SF나 판타지라고 해야 하나? 시간여행 혹은 시간의 종말을 다룬 소설이었거든요. 당시로서는 꽤 특이한 소설이라 줄거리가 다 기억이 납니다. 외삼촌이 들려주는 줄거리 듣고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소설에는 미래가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한다.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시간의 종말이란 세계의 종말은 아니고 둘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을 뜻했다. 그런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1972년 10월이라 판매 금지의 빌미가 된 모양이었다. 어쨌든 서로의 세계가 겹쳐지지 않는 각자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동반 자살을 선택한다. 그 직후 둘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눈앞으로 쭉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함께 임사체험을 하게 된다. 그것은 단순히 그동안의 삶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꿀 때처럼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았다. 다만 실제의 삶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다는 것이었다. 동반 자살을 하는 그날이 새로운 인생의 전날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그 전날이 찾아온다. 그제야 둘은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고 자신들은 날마다 어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게 뭐죠? 당황스럽네. 줄거리가 꼭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무슨 미래를 예언해? 외삼촌이 물었다. 올 여름방학에 우리도 동반 자살할 계획이거든요. 나와 외삼촌은 동시에 지민을 쳐다봤다.
내가 그 소설을 실제로 읽은 건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9년 가을의 일이었다. 외삼촌의 영향 때문인지 나는 그 20년 사이 책을 좋아하는 학생에서 소설가로 변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출판사의 편집자들을 알게 되었고 간간히 그들이 편집한 책을 받고는 했다. 그렇게 받은 책 중에 자유로운 마음이라는 에세이가 있었다. 그 책은 대담하게도 저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저자인 김원 씨는 자신을 농부라고 소개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인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50살이 되었을 때 뜻한 바가 있어 회사를 정리하고 연고도 없는 경상도 산골로 낙향했다. 그 뜻한 바란 이번 생에 깨닫고야 말겠다는 결심인데 이번 생에 깨닫고야 말겠다는 결심인데 40대에 접어든 뒤 나는 주변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란 적이 있다. 아마도 삶이 힘들고 이제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도 어려운 나이라서 그런 모양이었다. 그런데 막상 낙향하고 보니 시골 생활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가지간 모든 책들을 들춰볼 틈도 없이 3년이 지나갔다고 한다. 그렇게 간신히 마을에 정착한 뒤 하루는 시간이 생겨 서울에서 가져온 경전이니 위인의 어록 따위를 펼쳤더니 막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비로소 자신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그의 얘기였다. 그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사람들은 인생이 괴로움의 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존재의 기본값은 행복이다. 우리 인생은 행복의 바다다. 이 바다의 파도가 일면 그 모습이 가려진다. 파도는 바다에서 비롯되지만 바다가 아니며 결국에는 바다를 가린다. 마찬가지로 언어는 현실에서 비롯되지만 현실이 아니며 결국에는 현실을 가린다.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불안이 시작되는 경험을 한 번쯤 해봤으리라.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왜 불안해지는가? 행복이라는 말이 실제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대신한 언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야기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이야기의 형식은 언어다. 따라서 인간의 정체성 역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 이렇듯 인간의 정체성은 허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언어이므로 허상은 더욱 강화된다. 말로는 골백번을 더 깨달았어도 우리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 마지막 문장이 내 마음에 와서 박혔다. 말로는 골백번을 더 깨달았어도 우리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자유로운 마음을 탐독하면서 보낸 2019년 여름은 이제와 생각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의 마지막 여름이었다.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 저자에 대한 관심이 생겨 책을 보내준 편집자인 허진호 씨의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된 김원 씨의 계정을 자주 들여다보게 됐다. 그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치고는 현실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 전국의 흐름에 대한 견해를 남겨놓기도 했는데 다소 과격해서 댓글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그러다가 그 게시물을 봤다. 거기에는 낡은 책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었다. 날카로운 활자로 적힌 책의 제목은 재와 먼지. 클릭하니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긴 글이 나왔다. 20년 전 여름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김원은 강원도 고한역에서 청량리에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 시간은 1시간 넘게 남았는데 해가 뉘엿뉘엿 봉우리를 넘어가고 있었다.
보통 때는 역앞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그날은 가보지 않은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다. 식당, 철물점, 옷가게 등을 지나쳐 그는 거리의 끝에서 헌 책방을 발견했다. 찾는 손님이 많지 않은 모양인지 안으로 들어간 그가 책을 꺼내 읽는데도 또래로 보이는 주인은 크게 눈치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흐릿한 서점 불빛에 기대 이 책 저 책 뽑아 펼치며 시간을 때웠다. 그러나 어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온몸을 불태워 버릴 듯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즈음 그는 카지노에 빠져 있었다. 카지노에서 그는 50대 50 확률의 게임에만 참여했다. 그것도 게임을 지켜보다가 어느 한쪽이 5번 연속으로 나오면 그 반대쪽을 선택해서 들어갔다. 예컨대 동전을 던져 앞면이 6번 계속 나올 확률은 64분의 1, 즉 1.5%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6번의 그 반대쪽이 나올 확률은 98.5%이다. 하지만 도박에서는 98.5%로도 1.5%에 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것도 꽤 자주. 하지만 대학원생이었던 그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2배의 금액을 다시 같은 쪽에 걸면 되니까. 7번째 그 반대쪽이 나올 확률은 99% 이상이다. 물론 그럼에도 질 수 있다. 그래, 그게 도박이다. 그럼에도 괜찮다. 다시 2배 올린 금액을 같은 쪽에 건다. 이제부터는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되는 셈이니까. 카지노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이게 그의 기본적인 전략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예상과 달리 내리 5번을 져서 31만 원을 날렸다. 그날 그는 주사위 3개를 던져 나온 숫자의 합이 10까지는 소, 그 이상이면 대로 보고 배팅을 하는 다이사이에 들어갔다. 다이사이 테이블에서 소가 5번이나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가 대에 걸기 시작한 뒤로도 소가 5번 더 나와 도합 10번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였다. 계속 대를 선택하는 거,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고 소를 선택하는 거, 거기서 그만두는 거. 스스로 세운 원칙에 따르면 최선의 선택은 거기서 그만두는 것이었다.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6번째에 31만 원 이상을 걸어야만 하는데 그건 그가 가진 돈의 거의 전부였다. 자선의 선택은 계속하던 대로 대에 거는 것이었다. 하지만 계속 소의 돈을 거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게임을 시작할 때에 김원만큼이나 확신에 차서 소의 돈을 걸고 있었다. 그는 연속으로 돈을 따자 하나 둘씩 그를 따라갔다. 6번째에 이르러 김원은 심하게 흔들렸고 고민 끝에 대를 선택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다 잃었다. 그날 밤 정량리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그는 헌책방에서 1,000원에 사온 책을 읽으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우선 밥값도 남지 않을 정도로 가져간 돈을 다 잃어버렸다는 게 제일 큰 잘못이었다. 카지노에서 돈을 따려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만 했다. 도박에서 얼마나 딸 수 있는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없지만 얼마나 잃을지는 결정할 수 있었다. 가져간 돈을 모두 잃을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됐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생각이 막히면 그는 책 속의 문장으로 돌아갔다. 기차의 불빛은 어두웠고 눈은 침침했으며 머리는 복잡했다. 종이는 거칠었고 문장은 생경했으며 소설의 내용은 이상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깨달았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다.
계속 지는 한 다음번에 이길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까워진다.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는 결국 돈을 따게 돼 있었다. 다만 판돈이 부족했을 뿐이다. 기차 안에서 그가 읽던 소설에는 동반 자살을 했다가 미래에서 과거로 진행되는 인생을 한 번 더 살아가게 된 한 여인이 등장했다. 그들은 시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자신들이 처음 만나는 순간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둘은 그 순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며 그때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두 번째, 삶에서는 거꾸로 그 만남을 향해 살아가면서 두 사람은 그 만남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먼저 경험한다. 둘은 미래,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과거를 적극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둘은 가장 좋은 게 가장 나중에 온다고 상상하는 일에 현재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알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희망이 생긴다. 한 번 더 살 수 있기를. 다시 둘이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원래대로 시간이 흐르기를. 그리하여 시간의 끝에 모든 것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가장 좋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를. 그렇게 시간은 거꾸로 흘러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마지막 순간에 이르고 그들은 그 순간을 한 번 더 경험한다. 그리고 놀란다. 이토록 놀랍고 설레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났던 것인가.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둘은 오랜 잠에서 번떡 눈을 뜬 것처럼 서로를 바라본다. 처음 서로를 마주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시간은 다시 원래대로 흐르고 이제 세 번째 삶이 시작된다. 김원 씨의 게시물을 읽은 뒤 허진호 씨에게 메일을 보내 그 책을 빌려볼 수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한번 알아보겠다는 답장이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뒤 김원 씨에게 그 말을 전하자 자신에게는 이제 필요가 없는 책이니 주겠다고 말하더라는 메일이 왔다. 그러면서 김원 씨는 출판사를 다녀가는 길에 그 책을 진호 씨에게 전하고 갔다. 나는 매번 그냥 책을 받는 게 미안해. 진호 씨에게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광화문 뒷골목에 있는 오래된 고깃집을 떠올렸다. 외삼촌을 따라 2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다. 그날 지민이 외삼촌 앞에서 동반 자살 이야기를 꺼낼 줄은 전혀 몰랐다. 대담하면서도 염세적인 그런 모순적 태도에 많이 끌리긴 했어도 그 말을 들은 뒤에도 외삼촌은 티스푼으로 커피만 저었다. 지민 씨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한참 뒤 입을 땐 외삼촌의 말에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관심을 두고 지켜본 소설의 저자이기 때문에 소설이 판금되고 몇 년 뒤에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적지 않은 죽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소설이 판금된 일이 그분에게 엄청난 고통이었겠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작가로서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겠죠. 그때까지 나는 지민의 엄마가 전후 항복판에서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배포한 일도, 정신착란으로 병동에 감금된 일도,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저는 아빠와 그 가족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를 정신병으로 몬 사람들이에요. 용서를 권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 말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나요? 곧 퇴근하니까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좀 더 얘기해도 될까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렇게 20년 전 여름과 마찬가지로 나는 40대 편집자를 만나러 광화문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리니 광화문 일대는 신임 법무부 장관을 수호하거나 규탄하는 두 무리의 시위대로 어수선했다. 나는 20년 전과 비슷한 시각에
교보문고에 들렀다. 그 시절의 교보문고는 지금보다 잔장이 낮고 더 어두웠으며 책의 종수는 더 많았다. 국내에서 출간된 책은 모두 교보문고 서가에 꽂혀 있는 것 같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종교 코너에 가서 눈길 끄는 대로 책을 뽑아 들었지만 책장 사이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 나는 문득 그때 이미 백발이었던 미국인 줄리아가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날 밤 줄리아가 들려주는 신의 목소리를 같이 듣던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궁금했다. 20년 만에 찾아간 고깃집은 여전히 세종문화회관 뒷골목에 그대로 있었다. 그 고깃집에 대해서는 다른 기억도 있다. 중학생 때였나? 엄마를 따라 외삼촌을 만나러 서울에 온 적이 있었다. 서울 구경 가자고 해서 나선 길이었는데 엄마는 그 다음날 집으로 내려가고 나 혼자 사나흘 더 머물렀다. 그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출판사로 찾아온 우리 앞에서도 외삼촌은 티스푼으로 커피를 열심히 저었다. 그러고 보면 엄마와 둘이서 기차 여행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는 그때 엄마가 이혼할 결심을 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그때 나는 외삼촌이 데려간 그 고깃집에서 고기에 정신이 팔려 외삼촌과 엄마가 나누는 대화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외삼촌이 어떻게 엄마를 설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떻게 설득했는지 알 것 같기도 하다. 아마 지민에게 말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진호 씨와 식사를 마치고 광화문 내거리로 나왔을 때도 거리는 시위대로 어수선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럴까요? 다른 계기가 없다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 말에 진호 씨가 대답했다. 다른 계기라면? 오래전에 비트겐슈타인의 책에서 그러나 당신은 실제로 눈을 보지는 않는다라는 문장을 읽고 그 해안에 놀라서 뒤로 넘어갈 뻔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원하는 걸 다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보는 눈만은 볼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그 눈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을지를 결정하지요. 그러니까 그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눈의 한계를 보고 있는 셈이에요. 책을 편집하다 보면 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의 모든 문장은 저자의 생각이 뻗어나갈 수 있는 한계의 안쪽에서만 나오죠. 그래서 모든 책은 저자 자신이에요. 그러니 책 속의 문장이 바뀌려면 저자가 달라져야만 해요. 그렇다면 제가 달라져야 이런 풍경이 바뀐다는 뜻인가요? 그게 내 앞의 세계를 바꾸는 방법이지요. 다른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걸 시도해도 좋고요. 서핑을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결심만 해도 좋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오늘부터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기로 결심한다거나 아주 사소할지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눈앞의 풍경이 바뀔 거예요. 진호 씨가 말했다. 그건 무척이나 놀라운 말이었다. 진호 씨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재와 먼지를 내밀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 사이 엄마의 자살이라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보다 지민은 카지노에 갔다가 돈을 모두 잃었다는 김원 씨의 사연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재와 먼지를 식탁에 올려놓고 맥주를 마시며 외삼촌을 만났던 1999년 여름에 대해 얘기했다. 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신은 곧 죽을 사람이니 같이 죽을 생각이 아니라면 다가오지 말라는 지민의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20해 전의 내 모습이 점점 더 또렷해졌다. 아직은 40대였던 외삼촌은 고깃집 테이블에 마주 앉은 지민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한다.
지민 씨의 엄마가 쓴 소설은 연인이 세 번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 삶은 첫 번째 삶과 같은 방향으로 시간이 흐르니까 그들은 다시 한번 살아가는 셈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두 번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인식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이미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원인이 되어 현재의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만약 지민 씨와 준이 앞으로 결혼하게 된다고 칩시다. 그 일을 원인으로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내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말에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러자 외삼촌은 사고 실험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고는 또 물었다. 그게 아니라 엄마의 자살이라는 과거의 불행한 일로 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생각일 뿐이잖아요. 지민이 말했다. 과연 그럴까요? 앞으로 두 사람이 결혼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함께 있다고 말하면 싱거운 얘기라고 웃고 말겠지만 어린 시절에 엄마가 불행하게 죽은 일이 원인이 되어 두 사람이 이번 여름방학에 동반 자살을 결심하게 됐다는 말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둘 다 생각일 뿐이지만 차이는 분명합니다. 과거는 제가 분명히 겪은 일이지만 앞으로 이 친구가 결혼한다는 건 가능성일 뿐이잖아요. 나는 그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았지만 지민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과거는 자신이 이미 겪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미래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이라 지금도 상상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생각에 인간의 비극이 깃들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입니다. 미래를 기억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건 지민 씨의 엄마가 소설에 쓴 말이에요. 소설 속 연인은 두 번의 시간 여행을 통해 시간이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시간이 없으니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오직 이 순간의 현재만 존재하죠. 그럼에도 인간은 지나온 시간에만 의미를 두고 과거에서 현재의 원인을 찾습니다. 시간이 20세기에서 21세기로 흐르든 19세기로 흐르든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건 이런 멋진 소설을 쓰고서도 지민 씨의 엄마가 20년 뒤에 지민 씨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괴로운 순간에 대학생이 된 딸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선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용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기억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미래를 기억해 엄마를 불행에 빠뜨린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용서하길 바랍니다. 왼삼촌을 만나고 며칠이 지난 뒤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에게 답을 듣기 위해 줄리아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줄리아에게 동반 자살에 대해 물어보자는 것 나의 아이디어였다. 고깃집에서 나와 돌아오는 길에 큰 기대 없이 주머니 속의 쪽지를 보여주며 말했는데 지민은 순순히 그러자고 했다. 며칠 후 우리가 찾아간 곳은 남산의 하얏트 호텔 앞이었다. 늦지막이 만난 버스를 타고 소월길로 접어들 무렵에는 이미 해가 저문 후였다. 여름밤이라 차창을 열어놓고 있었다. 나쁜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접신하는 미국인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흥분됐다. 차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용산구와 한강과 그 너머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아름다웠다.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의 세상이 내게는 가장 선명하다고. 하얏트 호텔 앞에는 택시들이 줄지어서 있었고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는 수상한 차림새의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거기서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거니 이름과 위치를 확인하고는 사람을 보낼 테니 호텔 옆으로나 내리막길을 따라 걸어오라고 말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갔다. 대부분의 말은 듣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어떤 말들은
씨앗처럼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다. 만약 지민 씨와 준이 앞으로 결혼하게 된다고 칩시다. 라던 외삼촌의 말이 그랬다. 그 뒤로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었다. 날마다 서로를 안고 만졌다. 버스를 기다리던 정류장에서 칸막이가 쳐진 그러므로 그녀가 죽기를 결심했다면 나도 그녀를 따라갔을 것이다. 20년 뒤의 지민, 지금의 그녀는 그런 내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맥주를 마셨다. 정말? 물론이지. 그렇지만 그때 줄리에가 말했잖아.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들으려고 그 밤에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니. 하지만 그건 신의 말이었으니까. 어쩌면 그건 신의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럼 누구의 말이었다는 거야? 다음 이야기는 지민이 이어갔다. 우리가 얼마간 걸어 내려갔을 때 어떤 남자가 아래쪽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를 따라 도착한 곳은 널찍한 마당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거기가 한국 지부가 있는 곳이라고 했다. 본래는 외국계 은행의 서울지사에서 일하는 미국인의 숙소였는데 그는 2층의 작은 방만 사용하기로 했고 1층 전체를 한국 지부를 위해 내놓았다고 했다. 걸어가는 동안 그런 설명을 들려주길래 지문은 그 남자가 한국 지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역시 쪽지를 보고 신의 대답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 중 하나였다. 아까 김원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잖아. 둘 중 하나를 계속 선택하는 도박에서는 지면 질수록 그 다음에 이길 확률이 100% 수렴한다면서 그 남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 약간 안 됐다는 듯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1층 근방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 모여 있어요. 두 분 다 학생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곳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메이저리 그 투수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기면 조금 배울 수 있지만 지면 모든 걸 배울 수 있다. 지기만 하는 인생도 나쁘지 않아요. 중간에 선택을 바꾸지만 않는다면. 그런 말을 했어? 나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다른 말도 했어. 폴 발레니의 말이라면서 우리는 뒷걸음질로 미래에 들어섰다. 그때 그 남자도 대학원생이라고 했는데 김원이라는 사람 아니었나? 몰라.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줄리아에게 하는 질문을 들어보니 정말 다들 실패한 인생들 뿐이었지. 그런데 그거 기억나? 줄리아를 통해 들어온 신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한 거 뭐라고 했는데? 신은 그냥 붙인 이름일 뿐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몸이 없는 집단적 의식이며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래 맞다. 그랬다. 신이 아니라 미래의 통합된 마음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낫다고 했지. 그때는 줄리아라는 영매를 통해 귀신인지 영혼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 그게 아니라면? 내가 물었다. 그때 우리가 신에게 한 질문 기억나? 2가지였어. 지구는 멸망합니까? 이건 자기 질문. 제가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내 질문. 거기에 대한 신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지.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2 사람은 결혼할 것이다. 그러니 죽어서는 안 된다.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지. 그때 그 말 믿었어? 지민이 내게 물었다. 당연히 믿었지. 나는 안 믿었어. 지민이 나를 가만히 쳐다봤다. 그 눈을 바라보다가 내가 말했다. 사실은 나도 안 믿었어. 그런 놀라운 말을 어떻게 믿겠어? 우리는 웃었다. 그러게.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건 놀라운 말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말이더라고. 지구는 멸망하지 않았고 우리는 죽지 않고 결혼해. 지금 이렇게 맥주를 마시고 있잖아. 줄리아는 그냥 이 사실을 말한 거야. 다만 20년 빨리 말했을 뿐. 그 시차가 평범한 말을 신의 말처럼 들리게 한 거야. 소설에 미래를 기억하라고 쓴 엄마는 왜 죽었을까? 그게 늘 궁금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엄마도 이토록 평범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1999년 여름 1학기 종강 파티가 끝나고 지민이 내게 자신은 곧 죽을 사람이라고 말할 때만 해도 나 역시 이런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다. 어릴 때 내가 상상한 미래는 지구 멸망이나 대지진,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나 제3차 세계대전 같은 끔찍한 것이 아니면 우주 여행과 자기 부상 열차, 인공지능 등의 낙관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가 계속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해야만 하는 건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미래가 다가올 확률은 100%에 수렴한다는 것을. 1999년에 내게는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었다. 미래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과 일어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끝.